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뭐 주제를 들어서기 전에 일단 시황 분석을 먼저 해보면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IT 2차 전지. 자, 이제 조정 시작할 거다. 이제 조정 시작하는데 이게 조정이 마무리될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지, 추세가 장기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제 대장주들은 지금 받치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어요. 대장.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더디다 이거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자, 13일날 저번주 금요일날이 이제 13일이었죠 13일날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구간부터 이제 꼭지가 잡혔다 하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이들이 무너지고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서고, 그리고 그 가장 빨리 올라서는 종목이 뭐냐 봤을 때 현대차, 그리고 통신 3사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서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이쪽으로 이제 지금 돌아섰어요. 이제 완전히 돌아선 부분이고, 중장기적인 이제 흐름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 IT가 왜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왜 우리는 IT를 포트에다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몇 개 볼게요. SK 하이닉스 먼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보면 17년 2월 우리가 커뮤니티를 2월달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SK 하이닉스 2월달 우리 커뮤니티 시작했던 자리가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조정이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때 편입을 해서 수익을 좀 내고 했던 종목들이 이제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 이제 뭐 사드 급락주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진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 기간이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 이제 수익을 내고 6월달부터 IT가 이렇게 가는 동안에 시장이 많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6월달부터 9월달에 이제 폭락이 또 한번 나왔었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시장이 무너졌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주들이 저평가 종목이 더 저평가가 되는 그런 시장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꼭지를 잡고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꼭지를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수순부터는 이제 진바닥을 잡아가고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자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자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자동차, 통신 뭐 이쪽이고,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었던 종목이 있죠.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었던 종목이 지금 보면은 이제 바이오, 그리고 지금 화장품. 야, 바이오 화장품은 2015년도 대장주. 자, 바이오 화장품은 2015년도 대장주인데 지금 이게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2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이거는 이제 저는 반등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굉장한 고평가가 돼 있어요. 바이오하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통신 이쪽이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턴을 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한 2년 만들어 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IT가 완전히 무너진다기보다 IT는 아마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고, 뭐 이런 흐름을 만들다가 시장 폭락이 한 2년 후쯤이면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이래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이제 시장 폭락이 나올 때 전체 지수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아마 나오겠죠. 이 구간이 아마 한 2년 후쯤이 되지 않을까. 한 2, 3년 후쯤 대세상승장이 이제 꺾이는 시점.
3년 후쯤. 이게 1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나온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장주가 되는 거는 이제 통신, 자동차일 거다. 근데 이제 대장주가 되기 전에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는 구간에도 이 구간이 수익 폭이 못해도 50%에서 100% 수익 구간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동차 통신 섹터가. 이런 구간이 충분히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고, 오늘 보면은 뭐 일진 머트리얼즈 뭐 전기차 대장주죠. 전기차 대장주가 이제 무너지는 흐름이 보였죠. 보면 어때요? 저점을 이탈을 했죠. 이렇게 윗구간에서 저점 이탈하는 거는 반등 구간을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순실 구간이어도 이 구간이 오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반등은 무조건 짧게 나와요. 이 반등 구간에 이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살짝 조정을 받겠죠. 이게 여기서 나올지 이 밑에서 나올지 이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지만 이 반등 구간 짧게 나오고 하락은 길게 나온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일진모터리얼즈 같은 것도 한 2만원 이하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제 꺾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판이 뒤집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대장주였던 BH 같은 종목도 보면 오늘 한 14% 빠졌죠. 자, 급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내일 한번 더 빠지면 내일은 아마 저점 이탈을 할 거예요. 저점이 여기잖아요. 이탈을 하고 반등 나오고 무너지는 흐름,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돌아설 거다. 그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종목 쪽으로 보고, IT는 OLED 쪽은 무너지고 이제 서비스라든가 IT가 무너지면서 OLED 쪽이 무너지면서 IT 지금 전체가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무너지는 종목들 중에 OLED랑 기존의 대장주였던 이제 OLED 이런 쪽 빼고 이제 아마 다시 갈 확률이 높습니다. OLE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세가 아예 꺾여버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부터 악재가 시작이 되겠죠.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이제 뭐 지금 뭐 세이프가드 뭐 LG하고 삼성이 무슨 뭐 세탁기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LG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또 이런저런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고평가되어 있어서 빠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지금 SK 하이닉스도 PBR이 BH 뭐 이런 종목은 뭐 PBR이 7배에 7배. IT 섹터가 무슨 뭐 바이오도 아니고 PBR이 뭐 7배 이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은 고점이 찍혔다고 보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뭐 이런 대형주들도 지금 PBR이 뭐 2.5배.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 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눌리는 게 맞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통신 섹터, 그런 쪽은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확인이 됐다. 이미 지금 그때부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갈 걸로 예상이 돼 있다 그래도 단기 포지션이고 중단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커뮤니티 시작했던 2월 17년 2월에는 이미 IT 섹터가 바닥을 만들어서 바닥에서 많이 돌려놓고 수익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 구간에서 우리는 IT를 쳐다볼 수가 없었는데 IT가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면서 시장에서 우리가 보유했던 예를 들어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가치주 측면의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IT랑 2차전지만 부각이 받은 거죠. IT, 2차전지. 2차전지는 이제 슬슬 얘기 나오고 있죠. 이제 뭐 주가 빠지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전부터 이런 뉴스는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 배터리를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고 뭐 고체 연료를 사용을 해갖고 뭐 배터리 부분이 아예 바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2차전지는 이제 무너지는 흐름을 만들어 갈 거고, IT도 OLED, IT는 뭐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IT 섹터 전방위적으로 다 지금 빠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돌리는 거는 이제 OLED 관련 쪽, 그런 쪽일 거라는 거죠. 그동안 상승이 가장 강했고, 또 고평가 정도가 가장 심한 이런 섹터 위주로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통신, 자동차, 이쪽 섹터들은 지금 굉장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할 거고,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다음에 이제 박스권을 그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면 당연히 뭐 실적이 개선되어도 주가는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실적이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지금 당장은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통신 자동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평가다.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 이쪽은 모멘텀은 있어요. 그리고 고평가예요. 근데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보유 종목들 보면 적립계좌에 바이오나 화장품은 뭐 한두 종목이나 있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쪽으로 다 집중이 돼 있죠. 섹터가 이쪽으로 보유 섹터가 이제 집중이 돼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뭐 테마라든가 뭐 이런 거 엮여서 그런 종목들이 좀 비중이 있고, 통신하고 자동차 비중이 60% 이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포트에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 자체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많이 상승을 크게 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 좀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이제 밑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가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아직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섹터 내로 모멘텀이 집중되고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IT, OLED나 뭐 이런 쪽처럼 그렇게 집중되는 그 시점에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섹터들, 그런 걸 찾아서 우리는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포지션 앞으로는 취해가면 된다. 지금 제가 시황을 분석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대로 이어지는 이유는 트렌드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몰리는 이유, 또 돈이 너무 몰리면 고평가가 되면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버블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고평가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저평가 종목들은 더 철저하게 소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종목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저평가 가치주들은 반등폭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월부터 일단 내년 1월까지는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금부터 이제 10월부터 12월, 내년 1월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IT가 반등이 살짝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또 많이 올랐던, IT가 눌릴 때 많이 올랐던 IT OLED 섹터나 2차전지 섹터가 눌릴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조금 받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전지 IT 관련 주식들은 또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추세 전환을 시작을 하겠죠. 지금에 있는 바닥주들은. 그런 식으로 흐름을 지금까지는 IT만 갔어요. IT만. IT 2차전지. 근데 이제는 얘들만 빠질 거예요. 철저하게 소외돼서 얘네들만 가고 나머지 주식들이 소외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나 해갖고 이런 흐름들이 순환매가 돌아가고 얘네들만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일단 던져야 돼요. 일단 반등 구간에 이제 지금 뭐 폭락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거의 투매가 나온 거고, 오늘 기관이 뭐 거의 한 코스닥에서만 1,500억 이상 팔았으니까, 코스닥에서만 거의 지금 1,300억, 1,000억 이상 팔았잖아요. 1,380억 정도 팔았는데, 기관이 그렇게 팔았다는 거는 기관이 로스컷 매매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손절 물량도 한계가 출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관은 매매를 하니까. 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이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바닥주들. 이 자동차, 통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지금 5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구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는 판이 뒤집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수익을 쌓아가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렌드, 이거를 저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의 투자는 트렌드를 읽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워렌 버핏이나 이런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내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터 린즈가 했던 이야기도 주변에서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을 찾아서 사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던킹 도너츠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무슨 뭐 사람들 맨날 바글바글 하고, 소비를 많이 하고 이런 행태가 보여지면 그 본사가 이제 수익 구조가 크게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런 거를 봐서 실생활에 좀 입혀가지고 투자를 많이 찾았다 그러면 지금은 달라요. 왜냐면 시대가 4차 산업이다. 4차 산업 시대에는 이제 내수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술 위주의 이쪽이 부각이 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닷컴 열풍이나 뭐 이럴 때처럼의 지금 이제 버블확장 구간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구간을 보면 우리가 차분히 그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계좌를 운영을 해간다 그러면 그 포지션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지금 IT가 그렇게 바닥에서 2년 전 2015년도에 바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2년 후에는 대장주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남들은 다 소외되고 우리만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는 글로벌 경제가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가 무너지고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만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내수 같은 거는 무너지면 서민들만 힘든 거지 경제에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수로 우리가 먹고 사는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제 내수 부분이 무너지는 거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악재가 이제 지속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글로벌 경기 호황이라는 거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많이 팔린다는 소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다가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당연히 이익을 크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내수 같은 부분은 지금 뭐 이제 농심이나 무슨 내수 기업들 음식료 섹터들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수 기업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서민들이 돈이 없어요. 서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만 있습니다. 왜? 대출금리는 이제 뭐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더 그렇게 되겠죠, 앞으로. 이제 뭐 집담보 받아서 그거 갚아나가고 뭐하고 하는데 점점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버는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돈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내가 뭔가를 누리고 뭐하고 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내수기업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려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해결이 됩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해결되는 조짐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폭삭 무너진다든가, 가계부채로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든가, IMF 때처럼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집 이제 뺏기고 경매로 다 넘기고 이제 바깥에 나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이 가계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커져서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갚아갈 수 있는 여력이 커져서 부채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런 조짐이 보이면 그때는 이제 내수기업이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자동차가 많이 되겠죠. 자동차에는 자동차 부품이 있고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자율주행차가 많이 팔리고 뭐하고 하면 결국은 이 부품주들은 무조건 다 이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수에는 하나밖에 볼 게 없어요. 앞으로는 통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출이 확대가 되겠죠. 통신, 5G 이쪽으로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1년도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5G 이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해야 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쪽 섹터들을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완전히 생바닥이에요, 생바닥. 그러니까 이런 섹터를 주목을 해서 우리는 보유를 해보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제 투자는 트렌드를 읽어야 돼요. 자, 세상의 변화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응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소외가 된다는 거죠. 자, 4차 산업이 세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게 되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과거를 먼저 돌이켜 봐야 돼요. 과거는 항상 데이터다. 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과거 데이터는 경험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직접 경험한 거든 간접 경험한 거든 그런 부분을 내가 포착을 하고 있으면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대입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생긴다는 거죠. 모든 산업이 지금까지는 인간의 노동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노동으로 이루어졌죠. 야, 이 4차 산업은 이 인간의 노동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의 노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노동이 없어지고 이게 인간의 노동이 로봇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것. 이게 이제 4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이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로봇과 인공지능이 그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게 4차 산업이에요. 지금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 이제 뭐 조립식 건물 해갖고 뭐 3D 프린팅 해서 막 뭐 하루 이틀 만에 집 몇 채씩 지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건물도 뭐 며칠 만에 올리고 공장에서는 이제 뭐 로봇이 생산량을 조절을 하고 지금 뭐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뭐 잔업하고 특근하고 돈 더 줘가면서 사람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을 풀가동을 시키면 돼. 24시간 가동을 시켰다가 예를 들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판매고가 조금씩 줄어든다. 그럼 재고를 신경 써야 되니까 5시간, 10시간으로 이제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산을.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면 재고 관리도 쉽고요. 사람들은 일을 지금 10시간씩 시켜서 월급을 주다가 갑자기 너 5시간만 해라. 월급 절반만 줄게. 이게 법적으로도 막아놨고 굉장히 힘들게 해놨잖아요. 앞으로는 이 스마트 공장 같은 부분이 확대가 되면 생산량을 이렇게 쉽게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조 설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도 지금은 운송이라든가 뭔가를 하게 되면 물가 같은 측면이 잡힐 때 운송비며 뭐며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근데 4차 산업이 이제 활발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동 이제 농업 부분부터 해서 모든 부분이 개선이 되게 되면 이제 운송하는데도 사람의 인건비는 필요가 없어져요. 자동차가 혼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건 적재해놓고 실어놓고 리모컨 딱 눌러서 차가 거기 가서 멈추면 거기 기계가 대고 있다가 내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자동화가 되겠죠.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운송비도 줄어들고 모든 부분이 줄어드니까 이제 물가가 내려가겠죠. 이제 10년 후부터나 이런 게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수소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당장 내년부터 지금 상용화가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선보였을 때 그때만 해도 수소차는 아직 전기차의 효율을 따라오려면 멀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고 있었죠. 왜? 전기차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이쪽으로 수요가 몰려버리니까 이제 공급을 그 수요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원자재가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데도 보면 일주일 만에 지금 400명을 감축을 했다 그러죠. 400명인가 4만 명인가 뭐 이렇게 감축을 했다 그래요.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 기아차 있으면 기아차를 사야 된다. 테슬라는 지금 적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른다. 테슬라는 지금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뭐 뉴스 터진 거 보니까 테슬라가 인원 감축하고 재무 구조가 안 좋다 그래갖고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폭락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오늘 뭐 2차 전지, 테슬라에다 납품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전부 폭락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 거예요. 테슬라에다 납품을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같은 것도 딱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주가라는 것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실질적인 가치보다 너무 비싸다 그러면 당연히 내려오는 거예요. 언젠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버블이 꺼지면. 버블은 언제 꺼질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면 꺼진다. 이제 버블은 더 이상 비싸게 살 사람이 없으면 꺼져요. 근데 바닥주들은, 바닥은 언제 잡힐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일단 대주주는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싼지 알아. 지금 싼지 아는데 무슨 뭐 지금 잘 가고 있는 IT를 사기 위해서 파는 바닥주를 팔아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거 정말 싸다고 진입했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해서 손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물량들이 다 나오면 이제 거기가 바닥인 거예요. 이제 팔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으면, 그러면 바닥이 잡히기 전에 악재 뉴스가 동반해가지고 기업의 모멘텀을, 또 기업의 가치를 깎아먹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야 할 때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호재가 난무하고 꼭대기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가 와도 이제 주가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실적 반영해봤는데 이거 반영해봐도 비싼데? 이런 게 나오는 순간 이제 내려오는 거라고. 그런 부분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스스로 매매 판단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 분석을 하고, 이게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할 줄 알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심리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200 몇십만원, 지금 300만원, 270만원 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이게 10년 후에 500만원 안 갈 거다 라고는 솔직히 장담을 못해요, 삼성전자가. 왜냐면 애플도 지금 시총이 900조까지 갔는데 삼성전자는 300조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좀 이제 올라왔으니까 한 300조에서 400조 사이겠죠. 그거밖에 안 되는데 애플보다 돈도 더 벌고 하는데, 뭐 비슷한 규모의 돈을 벌고 하는데 그렇게 절반 이상 저평가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애플이랑 비교했을 때는. 근데 애플은 그만큼 고평가가 너무 심각한 거고, 삼성전자는 지금 고평가가 그거보다 덜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저평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0만원이어도 제가 봤을 때는 180만원, 200만원 그 밑으로 뭐 150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200만원 근처에서 자리 잡고 다시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하겠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아무리 좋은 이야기만 있는 기업들도 따지고 보면 안 좋은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좋은 점과 좋은 뉴스와 악재 뉴스 항상 동반하고 있다. 이게 호재 뉴스만 있는 경우도 없고 악재 뉴스만 있는 경우도 없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호재 뉴스만 계속 부각이 되는 거고, 주가가 바닥에서 바닥을 잡고 이제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악재 뉴스가 계속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주가라는 거는 파동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 뉴스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지금 몇 시간, 뭐 하루, 뭐 이렇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긴 흐름으로, 조금만 긴 흐름으로 보면 이런 뉴스 같은 건 아무런 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업황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업황을. 그게 트렌드라는 거죠. 자, 지금 그렇게 해갖고 뭐 테슬라가 그러니까 전기차를 처음 갖고 나왔을 때, 무슨 전기차냐, 지금 아직 멀었다라고 다들 이야기할 때 테슬라의 그 모델 3나 뭐 그 전 부분들은 이미 뭐 데이트를 쳤죠. 물량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미 선주문이 다 들어가서 만들기도 전에 다 팔려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테슬라는 계속. 그런데도 투자를 너무 과하게 해서 지금 재무구조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했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완판치고 뭐하고 뭐 미리 선주문으로 주문이 마감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버블을 계속 키운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전기차 쪽에 먼저 진입을 못한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는 테슬라만 만드는 게 아닌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다 보급이 될 거면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뭐라 그래야지? 사업 구조에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도 아이오닉이라고 팔고 있고 GM도 벤츠도 BMW도 도요타도 전부 전기차는 다 이제 뭐라 그래야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만 파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쟁 구도는 처음에 테슬라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점이 있는 거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의 이제 보급화를 생각했던 부분이 2021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당겨졌죠. 9년이 당겨졌어요. 무려 2030년부터나 나올 거라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줄어들고 2025년 얘기했다가 우버라는 기업이 빅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뭐 모비라이부터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기술력을 빠르게 진보시키는 그런 상황을 보이면서 2021년이면 상용화가 된다 라고 지금 이제 통로적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장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2018년이죠.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 많이 팔리진 않겠죠. 그런데 브랜드 가치로는 효과는 엄청나게 보겠죠. 자율주행차를 처음 내놓게 돼서 그 부분이 상용화를 시켜서 먼저 내놓는 기업은 테슬라처럼 이런 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내놓으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다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5G, 뭐 통신 인프라 갖춰진 다음에 자율주행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예를 들어서 5G 인프라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 이제 뭐 통신장비 안테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몇 배가 지금 더 깔려야 돼요. 도로고 어디고 자동차끼리 서로 인식을 하고 다니고 뭐하고 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모멘텀. 진짜 국가가 뭐 망해가지 않는 상황에 이거 이쪽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모멘텀이에요. 그럼 이쪽은 무조건 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인프라가 움직이겠죠. 그 다음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부각받을 건 뭐겠어요? 이제 뭐 로봇. 자동차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게 부각받을 거고. 인프라는 이제 5G. 이쪽이 받을 거고.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하고 무슨 뭐 빅데이터 기업들. 뭐 이런 쪽. 그런 쪽 기업들이 이제 받겠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제조업까지 이제 자동화가 되게 되면 그 다음 인프라는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5G,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게 함께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자동차와 스마트 팩토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갈 거는 이쪽의 기술력을 갖고 이쪽에서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성장 동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주목해 봐야 되냐면 너무 늦게 진입을 해서 이게 공급 과잉 시점에 진입하는 기업은 쳐다보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적을 이런 기술력으로 꾸준히 늘려나가는 기업, 분기별로 늘려나가는 기업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기업에 중점을 둬서 이제 보유를 하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실적이 폭발하는 기업들. 적자를 만들고 하다가 이런 모멘텀을 딱 받아서 여기저기서 수주가 들어서 갑자기 실적이 폭발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해서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 이런 사업은 거의 뭐 내수 기업들 말고는 전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 중에 이제 살아남는 기업을 우리는 찾아서 보유를 하고 가면 돼요. 언제까지? 4차 산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찾아보면 된다는 거고. 과거에는 이제 끈덕지게 이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장인이 되는 시대였어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하는 거 한 개만 하라 그러고, 장사를 해도 그것만 파고 뭐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금방 뺏겨버려요. 어디에? 인공지능, 기계한테 뺏겨버린다고. 내가 뭐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해도 기계보다 습득 속도가 빠를 수는 없어요.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가 다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서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계한테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보다 더 빨리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어떤 부분을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뇌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새로운 것.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기계는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뭘까? 창의력. 이쪽 부분에 있는 우리가 인간들이 나중에 이제 일을 하고 무언가 성취를 할 때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창의력 부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 앞으로는 지금처럼 공부하고 뭐하고 해갖고는 전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앞으로는 노력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열심히 노동을 하고 내 몸을 써서 노동을 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해요. 진짜 기계한테 밥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창의적인 걸 해야 돼. 창의적인 걸. 그런 걸 사용을 해서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이런 창의력이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거나 지금처럼 입는 거, 이 기본적인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시대는 몇십 년이면 이제 지나갈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뭐 농업 같은 부분에 이제 4차 산업이 다 입혀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는 사람이 뭔가 여가를 즐긴다든가 뭔가 다른 무언가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뭐라 그래야 되지? 소비가 계속 창출이 될 거예요. 그런 쪽에 집중을 해야지. 이제 농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 부분들은 정 국가에서 국민들이 우리가 5천만이라 그랬어도 5천만이 먹는 식량이나 이런 거는 국가에서 땅덩이 조금이면 그냥 해결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자동으로 기계가 그만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보급을 해주면 먹는 거는 이제 지장이 없잖아요. 의료시설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의료시장도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고칠 수 있는 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계가 수술을 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장을 하겠죠. 기계야 전기만 지급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초기에 설비 투자해서 병원만 딱 만들어져 있으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관리비만 있으면 돼.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싸지겠죠. 몇십 년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인간들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권이 개입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서민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행복한 국가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의 문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당장 나는 몇십 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약에 운송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계가 자율주행이 입혀져서 이쪽 부분까지 확산이 되게 되면 내 일자리는 무조건 인공지능 차한테 뺏기게 된단 말이야.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내 월급의 10% 얼마 아껴서 그쪽에 투자를 하면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 일자리 뺏어가는 그런 기업이 나온다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당연히 내가 노동을 해서 운전을 해서 벌어들였던 그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그렇게 벌어들였던 돈보다 더 큰 돈을 그 기업에서 배당으로 받고
또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하면서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는 앞으로는 투자는 대안이 아니고 서민에게는 필수다. 서민들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말 당장 세이브해놓은 어느 정도의 자금이라도 없으면 단돈 5만원 10만원이라도 지금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제대로 우리는 낑겨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30대 지금 20대 이후부터는 지금 이 4차 산업시대에 끼어있는 세대예요. 지금 노령층으로 갈수록 더 어렵겠죠.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 200세 시대가 오면 살아가는 날은 더 많은데 벌이가 없게 되면 엄청 고난의 시간이 오겠죠. 그런 시간을 대비해야 되는 시대가 몇십 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이렇게 모든 부분이 보급이 되고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 시대가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사는데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대가 오기까지 몇십 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지금 20대에서 한 60대 70대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는 필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쪽 4차 산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우리의 일자리는 다 없어져 버리고 가지고 있는 돈만 이제 소비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버티지 못하면 이제 국가에서 해주기 전까지 버티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제 한강을 가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창작력, 창의력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만 이제 효율을 발휘하고 이제 인간의 노동력은 무의미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거는 인공지능한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데이터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거, 새로운 무언가,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유일한 거라는 거죠. 그쪽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 자, 좋게 보면 먹고 사는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했었고, 이제 4차 산업이 세상에 입혀지는 시기가 이제 뭐 한 30년, 50년, 뭐 그 구간까지 지나면은 모든 부분이 먹고 사는 모든 부분은 국가에서 다 제공을 해줄지 모른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림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벌써 이제 움직이는 국가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지금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돈이 별로 의미 없어지면 이제 두바이처럼, 두바이 같은 데는 보면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자원 팔아서 부자인 나라니까 전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살죠. 거지가 월 8천에서 1억을 버는 그런 나라가 이제 두바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두바이다 보니까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전 세계가 그런 흐름으로 바뀔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바뀌기 전에 그 전 세대가 아마 문제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40대, 60대는 진짜 죽음보다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경쟁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노후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부터도 벌써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노후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뭐 세계 1위고 자살률도 세계 1위고, 빈곤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사는 게 힘들고 하다 보니까 죽음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으려면 누가 쉽게 잘 도와주지도 않아요. 세상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10대에서 30대는 나중에는 어떻게 견디면 먹고 사는 거야 되겠지만 이제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까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른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보면은 옛날엔 더 힘들었어. 부모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정말 옛날에는 어떻게 힘들었고 니네들이 이렇게 사는 거는 지금 행복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때 부모님 세대에는 시골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다 같이 헐벗고 살았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그렇게 그 사이에서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굉장히 소수였을 거고,
못 사는 사람들은 다수였기 때문에 못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의지가 됐다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봤을 땐 그래요. 지금 10대에서 30대는 이 동 10대 30대에서 이제 빈부격차가 부모가 가진 자와 부모가 가지지 못한 자와 나뉘어요. 먼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양극화가 생기고 취업을 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부터 해서 대기업 같은 부분은 이제 뭐 현대 쪽 계열은 다 그렇죠. 현대는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뭐 여기서 이제 노동자로 일했던 경우 취업이 가능. 아무런 인줄이고 연줄이고 인맥이고 없으면 취업도 못하는 거예요. 뭐 대학을 뭐 어디까지 나갈 필요도 없어. 현대 계열이 이게 가장 심해요. 현대 자동차니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가장 심한 것 같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뭐 공무원 같은 것부터 해서 뭐 별로 뭐가 다 해서 다 인맥이죠. 뭐 은행권은 무슨 뭐 서강대 뭐 이쪽이 좀 많은 것 같고 성균관대인가 서강대인가 뭐 이쪽이 좀 많은 것 같고 뭐 이런 다 그러니까 인맥사회라는 건 인맥사회. 그러니까 썩어 있는 사회죠. 한국 사회는 지금 썩어 있는 사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자수성가를 할 수 없는 게 없어서 가지기가 힘들어서 자수성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잘못되어 있어요.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서 자수성가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맨날 있는 자들 밑에서 노동이나 하고 살아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요.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좋은데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데 취직이 어디예요? 자, 대기업이잖아. 그 잘 사는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는 걸 목표로 살아,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근성이 심해요, 노예근성. 이거를 이제 부모한테부터 내리교육을 받고 살아요. 네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너의 미래를 설계해봐라가 아니고 무조건 대학 가라. 대학 가서 좋은데 취직해서 안정적으로 살아라. 안정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돼,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죠. 요즘 보면은 무슨 뭐 취직하고 뭐하고 하면 은퇴 연령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20대, 10대부터는 뭐 한 30대, 40대에 은퇴해야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왜 그럴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어른들이 자기 자리를 내놓질 않아. 일은 더 편해지고, 받아가는 보수는 많아지고, 경력이 쌓인다고 돈 더 달라 그러고, 파업하고 뭐하고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럼 새로 청년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내놓고 나와야 그 자리에 취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 3명만 나와봐요. 그럼 몇 명이 그 월급이면, 이사 월급이면 몇 명이 먹고 살겠어. 근데 이사가 내려놓질 않아요. 이사만 겁나 많은 거야. 밑에 신규 채용은 죄다 뭐 그것만 받는 거지 뭐 이제 일용직처럼 수당 굉장히 싸게 주고 위에서 다 해먹으니까 그런 거야. 위에서 다 해먹으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다 해먹고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 안 되지. 너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이 거의 뭐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농업 중에 농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괜찮더라고. 시골 가서 제가 이제 뭐 조경이라고 할 때 보니까 서울에서 무슨 뭐 서울대 연고대 나와야 개뿔도 없어요. 가진 거 없으면 개뿔도 없는데 뭐 농대 나온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수요가 공급량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 채용하려는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량은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10대, 30대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국가가 잘 살아줘야 되는데 한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보면 서민들이 일단 뭐 경제인식이 개선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고,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의 빈부격차가 아니고 나중에는 이 빈부격차가 점점점 커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한국의 자영업자 20%는 1년에 1,000만 원도 벌지 못한다. 이게 큰 문제예요. 자영업자가 공급과잉이에요. 그리고
10년 안에 망하는 게 90%가 넘는다 그래요. 자영업자가 10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90%가 넘는데요. 그러면 10% 중에서도 성공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몇 명 없겠죠. 이제 자영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이 없는데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제 오만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체인점 같은 거를 많이 하죠. 체인점도 많이 하고,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걸 내가 직접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통 보면 보고, 맡기고, 또 모든 부분을 다 남의 손을 해서 내 돈으로 이제 소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막상 이제 인테리어 하고 뭐 권리금 주고, 월세 깔고 이제 영업을 딱 시작하면 이제 월세가 안 빠지는 거야. 영업을 해서 월세가 안 빠져. 그래서 보통 보면 권리금 깔려있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영업장은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뭐, 지금 권리금 비싼 데들은 권리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자영업은 망하는 거예요. 이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이게 잘못된 건데, 이런 부분이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서울 같은 데 보면, 자영업에서 돈 버는 데는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손님이 많고 매출이 많아도 돈을 많이 못 벌더라고. 자영업 하는 데들은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 간단한 권리 분석만 해보면 딱 나오는 건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들어가니까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지금 거품을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면 이 자영업자들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겠죠. 결국 가진 돈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부동산은 또 이제 꺾이는 거죠. 자, 이제 소중한 자산을 헛된 망상으로 이제 권리금을 주고 보증금 주고 인테리어 해서 장사 시작하면 99% 망한다. 자, 이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진짜 자영업을 하겠다. 그럼 이 1%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 1%에는 다 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100명 중에 1명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100명 봐도 나보다 잘난 놈들 그렇게 99명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준비만 좀 더 철저히 한다 그러면 1%에도 다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영업 하는 데는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이 일단 먼저 많이 깔려 있는 데는 가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서민들이 경제인식이 부족하니까 무언가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퇴직하고 하면 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수요는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왜? 서민들의 주머니는 이제 홀쭉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빚은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잖아, 서민들이. 그렇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갚아야 되는데 쓸 돈이 별로 없어. 근데 서민들 주머니를 노린 이 자영업자들은 계속 늘어나.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업자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사업도 규모의 경제,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게 낫는데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자영업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 돈 쥐고 있고, 그리고 투자 공부를 하세요, 차라리. 자, 그러니까 사업가는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랑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장점, 내 단점을 자기가 스스로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을 하죠. 내가 못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자아성찰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딱 인용해서 스스로 부족한 거를 계속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그렇게 변해가다 보면 기회도 많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장점과 단점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당장 이제 투자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고 자산의 운영 방법을 배워야 된다. 내 돈이 당장 50만원이 있든 100만원이 있든 1000만원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밖에 없으면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노동을 열심히 하면서 가진 자산을 키워가야 돼. 근데 돈을 가만히 은행에다 예금해가지고는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다 예금하는 순간 내 돈 까먹는 거야. 물가 상승률이, 이걸 이제 인플레라고 보통 많이 하죠. 인플레라고 얘기하는데 인플레가 보통 연 4% 정도를 봅니다. 보통 기준으로 계산할 때 연 4% 보는데 이자가 지금 1.25% 정도 해요. 은행 이율이, 모두 은행에다 돈 맡기면 이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가 연 4%야. 그러면 은행에다 돈 맡기면 1년에 2.75%씩 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1년에 2.75%씩 내 돈이 없어지는 거라. 1,000만원 맡겨놓으면 27만 5천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1년에. 1억 맡겨놓으면 275만원씩 1년에 없어지는 거고. 그 돈이 겉으로는 뭐 이자 1.25% 해갖고 12만 5천원 붙는 것 같지만 인플레랑 계산해보면 27만 5천원씩 없어지는 거라고. 그럼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될 때는 언제야? 은행에다 돈을 모아야 될 때. 돈을 모아야 할 때. 자, 기준금리 5% 이상일 때. 기준금리가 5%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출금리가 얼마예요? 보통 신용대출 같은 거 받으면 9% 11%잖아요. 은행에서 보통 신용대출 받으면 9% 12%라고. 그리고 카드론 같은 거 20%고. 지금 1.2%인데 1.2%인데 카드론이 무슨 뭐 22%면 어떻게 20배잖아요. 20배. 기준금리가 5%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도 그렇게 크게 확대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기준금리는. 그럼 15% 20%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다 쓰면. 그럼 우리가 뭐 담보대출 같은 거 고정금리가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금리를 뭐 이제 몇 년 주잖아요. 몇 년. 이거 풀릴 때 어떻게 돼요? 이때 가계부채 한번 터질 거라고. 그게 언제다? 2년 3년 후다. 그래서 주식시장 폭락 시점이 저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작년에, 재작년에 집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민들이 집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올해, 작년, 재작년에. 그러면 3년, 4년, 고정금리가 보통 이제 3년에서 5년 간다고 봤을 때, 그 고정금리가 끝나는 시기가 2년 후나 3년 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연준에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금리 올리고 우리나라에서 올리고 기준금리가 3% 이상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폭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럼 이제 무너지겠죠. 부동산이 쫙 꺼지면서 내수가 꺼지면 이제 뭐 국가부도 사태 뭐 이런 거 하나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3년 후쯤이나 하면 증시는 한번 무너지지 않을까. 그 시기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투자를 그렇게 하면 된다. 주식 투자가 그리고 큰 돈이 있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단돈 10만원으로 시작해도 되고 만원으로 시작을 해도 돼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을 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불확실한 부분들, 어떤 게 더 불확실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먼저 바뀌어서 경제의 인식이 바뀌면 자영업을 하더라도 사실 실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금 없는데 찾아서 장사 안 되는데 가서 규모 작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파이를 키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자영업 하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장사 잘 되는데 목 좋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이 많이 들어가. 그쵸? 그 권리금에 대해서 그걸 빼야 되는데 그거 못 빼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야. 조그만 가게를 차라리 5개 하는 게 낫는데 큰 가게 하나 딱 하는 거보다. 그쵸? 내가 어차피 사장인데 사람 줘서 쓰면 되잖아. 그럼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답이 안 나온다. 주식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뭘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인생에선. 누구 밑에서 진짜 직장 생활하는 거 말고는 스스로 사업해서 절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진짜. 제가 거래처에서도 잘 나가는 사장님들 만나보면 달라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를 잘하죠. 우리 주식 투자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뭐하고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분석을 했으면 그걸 믿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향후 20년간 이제 가장 확실한 트렌드는 4차 산업이라는 거죠. 4차 산업 트렌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이제 인공지능화되고 기계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확실한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런 쪽에서 사업 구조를 탄탄히 하고 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장기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보면 뭐가 있을까?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드론, 그리고 무슨 뭐 별로무기가 다 있겠죠. 지금 뭐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뭐 이것저것 해서 5G도 있을 거고, 이제 수도 없이 많은 4차 산업 관련 기업들이 이제 생겨날 거예요. 지금도 보면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보면 업황이 좋은 뭐 OLED부터 해서 뭐 4차 산업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고, 뭐 보안 기업들부터 해서 바이오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하는 기업이 생기고, 그 중에 이제 망하는 기업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들로 계속 자산을 이동 시키면서
삼성전자처럼 나중에 뭐 20년, 50년 후에 삼성전자처럼 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우리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왜 삼성전자가 20년 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갖고 지금 280만 원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20년 전에 내가 투자를 해서 그걸 못했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그런 기업을 무조건 내 손아귀에 무조건 쥐고 있어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당장은 이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가 또 5G가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로봇, 스마트 팩토리,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홈, 스마트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하나씩 모멘텀을 장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이제 확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초기이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 뭐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제조업 전반으로 이제 로봇 산업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이 다음 흐름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 암기와 계산은 어차피 인공지능이 독점할 거고 인간들보다 무조건 기계가 빠르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나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면 나 그런 것도 되게 시대에 뒤처져 있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른들 보면 덧셈 뺄셈 말고는 다 곱하기부터는 다 계산기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9단까지만 외우면 그 이후에 있는 수학은 진짜 내가 수학 박사 석사 할 거 아니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점수를 매겨서 대학에서 뽑아가고 그 대학 좋은데 나온 거를 뽑아서 이제 기업에서 뽑아가고 얼마나 멍청한 거야. 무슨 도움이 돼? 기업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그 수학이. 필요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필요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쓰잘데없는 기계한테 지는 것만 평생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또 그런 사람만 뽑아다 쓰는 기업도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늦게 바뀐 기업은 늦게 바뀐 기업, 늦게 바뀐 국가는 이제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못 사는 기업이 되겠죠. 이제 인간은 로봇,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이제 개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 말고는 모든 소비 행동이 아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벌어들이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창의력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노동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부각을 받을 인공지능에, 로봇에, 또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기업들과 동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일자리를 빼앗아간 인공지능에, 로봇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그들에게 내주고 일할 수 없을 때 내가 일해서 원래 받았던 돈보다 뭐 10분의 1만 투자를 한다 그래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나에게 안겨줄 거다. 내가 투자한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내 노동력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큰 돈을 나에게 안겨줄 거다. 우리는 그 돈으로 먹고 살면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자영업자는 내가 혼자 스스로 사업을 하는 건데 내가 그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을 잘하는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내가 스스로 사업하는 것보다 이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답이 나오는데 근데 기업들에서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서 무언가 새로운 부분을 개척할 때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그 경험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닭도리탕 팔 거면, 닭도리탕 파는 음식점을 할 거면 닭 파는 거는 하림이라는 기업이 나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림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겠죠. 내가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앞으로는 해봐야 된다. 왜? 투자자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야기를 해봤던 게, 앞으로 투자는 이제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투자자들, 그들이 데이터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이 되는데 그들과 똑같이 해서는 그거는 모든 게 다 이제 드러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똑같이 투자를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고, 그들이 발굴했던 그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뭐하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있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싼 구간이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어야 우리는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나중에 부를 창출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오늘 이제 딱 봤지만 이제 확실히 꺾였죠. 이제 주도주는 확실히 꺾였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최소 이제 전에 했던 고점을 돌파를 해서 전에 만들었던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가려면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건데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 고점을 절대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겠죠.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왔고 지금 이미 추세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에 있던 대장주는 쳐다보면 안 된다. 새로 대장주가 될 만한 섹터는 통신 섹터다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서 시청자분들도 또 우리 회원분들도 많은 수익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발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은 꼭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